안녕하세요. 지혜 한아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버린 순간 말입니다. 괜히 말했다가 관계만 틀어지면 어쩌나. 그런 생각에 그냥 참아버렸던 적 말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너무 오래 참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쏟아내고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했던 경험은요? 말은 시원하게 했는데 마음은 더 무거워졌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말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계가 상하진 않을지, 꼰대처럼 보이진 않을지, 이런 걱정들이 먼저 앞서니까요. 특히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요즘 세대는 달라서 하며 한 발 물러서게 되고 결국 참습니다. 삼킵니다. 혼자 속으로만 삭힙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성격도 나이도 아닙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참지 않으면서도 품위 있게 말하는 방법,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를 밀어내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는 기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건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참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지킬 수 있는 말하기 방법 4가지와 반대로 관계를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는 말하기 방식 3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대화가 조금은 가벼워질 겁니다. 말을 하고 나서 혼자 후회하는 일도 분명 줄어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참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지킬 수 있는 말하기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품위는 지키되 내 마음은 분명하게 전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지금 해야 할 말인지 참아도 되는 말인지부터 구분하세요. 최명자 씨는 아파트 부녀회 활동을 5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가볍게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새 총무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일을 시키기만 할 뿐 정작 본인은 거의 나서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 이거 좀 해줘요. 명자 씨가 잘하니까 이것도 부탁할게요. 행사 준비는 늘 최명자 씨 몫이었고 회장은 당일에만 나타나 사람들에게 인사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최명자 씨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회장이니까 바쁘겠지.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회장은 여행도 자주 다니고 취미 생활도 여유롭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일만 최명자 씨에게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 부녀 회원들도 속삭였습니다. 명자 씨만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명자 씨 마음속에서도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이걸 말해야 하나, 그냥 넘겨야 하나? 말을 하면 매일 마주치는 사이가 어색해질 것 같았고 괜히 문제 만드는 사람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명자 씨, 다음 주 김장 행사 준비 좀 부탁해요. 그날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최명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회장에게 따로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커피 한 잔 괜찮으세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최명자 씨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동안 부녀의 일 많이 도와드렸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요. 김장 행사 준비도 제가 거의 다 했고, 바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탓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요즘은 제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 생활이 있고 건강도 챙겨야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을 조금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도 준비 과정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다른 회원들께도 역할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금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요. 명자 씨가 그렇게 느끼셨다면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진심 어린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명자 씨는 거기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내요. 회장이 정말 바뀔까요? 솔직히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최명자 씨는 참지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최명자 씨는 달라졌습니다. 무리한 부탁이 오면 이번엔 제가 어렵겠습니다라고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른 회원들에게도 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완벽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명자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길 잘했어. 계속 참았으면 내가 더 힘들었을 거야. 무엇이 달랐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경계와 강화로 설명합니다. 경계란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부터는 어렵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선입니다. 이 선이 없으면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던 일이 어느새 당연한 역할이 됩니다. 강화는 어떤 행동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무리한 부탁이 계속 받아들여지면 상대는 이 사람에게 부탁하면 되겠구나라고 학습합니다. 반대로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면 상대는 자신의 행동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최명자 씨가 한 일은 회장을 공격한 것도 회장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관계의 규칙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본질이 하나 보입니다. 최명자 씨는 짜증이 나서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관계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구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불편함이 반복되어 관계의 규칙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말해야 합니다. 흘려보내는 순간 그 구조는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최명자 씨는 회장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기준을 조용히 세웠을 뿐입니다. 모든 불편함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말인지 참아도 되는 말인지부터 가려보세요. 두 번째, 상대를 비판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설명하세요. 박영숙 씨는 요즘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손주를 자주 돌봐주고 있었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아들 집에 가서 아이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손주가 워낙 예뻐서 그 시간 자체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육아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 발이 차가워 보여 양말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퇴근하자마자 그 양말을 벗겼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실내에서 양말 안 신겨요. 아기는 체온이 높아서 너무 더워해요. 또 어느 날은 손주가 울어서 안아달래고 있었더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꾸 안으면 버릇돼요. 혼자 재워야 해요. 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움을 쑤어 먹였더니 어머니, 이건 영양이 별로예요. 소아과에서 추천한 이유식 먹여야 해요라며 다시 먹였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박영숙 씨 마음속에 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참아야 하나 말해야 하나. 속으로는 서운하고 억울한데 괜히 말을 꺼냈다가 관계만 더 어색해질까봐 망설여졌습니다. 요즘 육아 방식이 다르다는 건 이해한다고 스스로를 달래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내가 하는 건 전부 틀린 것 같고 괜히 방해만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민 끝에 박영숙 씨는 며느리에게 말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감정을 쏟아내는 대신 자기 마음부터 설명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요즘 손주 돌보면서 느낀 게 있어. 내가 뭘 하면 너가 다시 하더라. 양말도 다시 벗기고 밥도 다시 먹이고. 그래서 내 입장에선 그게 좀 속상했어. 내가 잘못하는 것 같아서. 박영숙 씨는 며느리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본 상황과 그로 인해 느낀 감정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너의 방식을 무시하려는 건 아니야. 요즘 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어. 다만 나도 애들 키워본 사람이잖아. 옛날 방식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다 틀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서로 방식을 존중하면서 함께 정해보면 어떨까? 내가 꼭 지켜줬으면 하는 게 있으면 말해줘. 그러면 엄마도 그건 지킬게.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따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차분하게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자 오히려 당황한 겁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일방적이었네요. 그날 이후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작고 분명한 변화는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꼭 지켜야 할 육아 원칙만 메모로 정리해 두었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박영숙 씨의 경험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숙 씨 역시 기준을 알고 나니 훨씬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지만 싸우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하기 방식을 나를 주어로 말하기, 이른바 I 메시지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상대의 행동을 평가하는 말보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고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설명할 때 훨씬 편안하게 말을 받아들입니다. 너는 왜 그래라는 말은 상대를 방어하게 만들지만 나는 그때 이렇게 느꼈어라는 말은 상대가 마음을 닫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화는 싸움이 아니라 이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의 초점이 상대의 잘잘못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감정에 있을 때 상대를 겨누는 말이 아니라 나를 이야기하는 말이 됩니다. 심리학자 토머스 고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비난받을 때는 방어하고
감정을 들을 때는 이해하려 한다. 박영숙 씨의 말은 상대를 고치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상황과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고 설명한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변명할 필요가 없었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상대를 비판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설명해 보세요. 너는 왜 그래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어. 이 작은 차이가 대화를 싸움이 아닌 이해로 바꿉니다. 세 번째,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정호 씨는 은퇴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요즘 김정호 씨의 가장 큰 걱정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30이 넘었지만 직장을 자주 옮겼고 아직 생활이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김정호 씨 눈에는 아들의 선택들이 늘 불안하게 보였습니다. 조금만 참고 버티지 왜 이렇게 결정을 서두를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나 이번에 또 직장 옮길까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정호 씨 머릿속에는 이미 대답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너 또 그만두려고? 도대체 언제 철들 거야? 참을성도 없고 계획도 없고. 김정호 씨가 살아오며 몸으로 배운 말들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내자마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어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김정호 씨는 거실에 혼자 남아 TV를 켰지만 화면 속 내용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왜 늘 이렇게 끝날까?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비슷한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고 또 한 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김정호 씨가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직장 다니느라 마음 많이 쓰였겠다. 그 한마디에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옮길 때마다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건 아버지도 알아.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하는 건 한 가지야. 내가 자꾸 너 자신을 너무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어떻겠니? 말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걱정이었고 여전히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말이 이해돼요.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그 말을 들은 김정호 씨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말의 옳고 그름보다 말이 시작되는 순서가 관계를 바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초두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대화에서 가장 먼저 들은 말로 그 대화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솔로몬 애시의 연구에 따르면 대화의 첫 문장이 비난이나 판단일 경우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이나 조언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마음이 닫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김정호 씨의 첫 번째 대화는 걱정, 판단, 결론의 순서였습니다. 두 번째 대화는 이해, 걱정, 제안의 순서였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문제, 비슷한 말이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가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조언도 들을 수 없습니다. 말의 순서란 말재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 말이 맞다를 증명하려는 순서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걸 먼저 보여주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 하나가 대화를 설득의 자리로 만들기도 하고 이해의 자리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맞잖아. 팩트잖아. 하지만 관계에서는 맞는 말보다 그 말이 상대에게 닿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압박이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내용보다 먼저 그 말이 들어갈 자리를 살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지금 이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먼저 보는 일입니다.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를 때 이 질문을 한 번만 먼저 던져보셔도 됩니다. 이 말을 지금 이 순서로 하면 상대가 들을 수 있을까? 순서만 바꿔도 같은 말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지보다 어떤 말부터 할지 먼저 생각하세요. 그 작은 차이가 대화를 막히게도 하고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 할 말이 끝났다면 거기서 멈추세요. 오정숙 씨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 작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한 부탁을 오정숙 씨가 정중하게 거절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마음이 조금 상했습니다. 친구는 서운해 보였고 오정숙 씨 역시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냥 넘어가자니 찜찜했고 그렇다고 더 말하자니 일을 키우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오정숙 씨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아 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내 말이 조금 서운하긴 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오정숙 씨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설명이 여러 개 떠올랐습니다. 왜 그날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지, 얼마나 상황이 급했는지, 자기가 친구를 가볍게 본 건 아니라는 걸 하나하나 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정숙 씨는 숨을 한번 고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내가 정말 여유가 없었어. 내 부탁을 가볍게 생각한 건 아니야. 친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오정숙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있었고 오해를 완전히 풀고 싶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정숙 씨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서운했다면 그건 미안해. 그 말 뒤에는 아무 설명도 변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친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이면 됐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정숙 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말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됐구나. 그날 오정숙 씨는 상대를 설득하지도 않았고 자기 억울함을 끝까지 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관계는 그날 이후 오히려 더 편해졌습니다.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말을 잘 끝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대화에 충분 지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추가 설명을 정보가 아니라 압박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해한 상태에서 설명이 계속되면 상대의 마음은 서서히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에는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충분한 순간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을 전부 해야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품이 있는 말하기는 다릅니다. 앞에서 말해야 할 기준을 세웠고 감정이 아니라 상황으로 말했고 상대를 고치지 않고 나를 설명했고 말의 순서까지 지켰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닙니다. 회피도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자기 확신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본질은 흐려진다고 말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음 말 뒤에 덧붙이는 설명은 오히려 거리를 만듭니다. 관계를 망치는 말은 대부분 처음 한 말이 아니라 그 뒤에 덧붙인 말입니다. 이미 전해졌는데도 확인하고 싶어서, 이미 이해했는데도 더 설명하고 싶어서 말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이쯤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멈출 수 있을 때 관계는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할 말이 끝났다면 거기서 멈추세요. 말을 덜 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순간에 멈췄기 때문에 관계는 지켜집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하면 관계를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해봤을, 그래서 더 마음에 남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들에 대해서요. 첫 번째, 참다가 터지는 말이 관계를 망칩니다. 정미숙 씨는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지인들과 가끔씩 식사를 합니다. 서로 나이도 비슷하고 사는 동네도 같아서 편한 모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어울렸고 특별히 불편하다고 느끼는 일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반복될수록 마음에 걸리는 장면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메뉴를 고를 때면 늘 누군가가 먼저 정했습니다. 여기 이거 유명하대. 난 이거 먹을래. 정미숙 씨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아무거나. 사실은 다른 게 먹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괜히 분위기 깨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나만 참으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메뉴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자리를 정할 때도 계산할 때도 자연스럽게 정미숙 씨 의견은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마음 한구석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정미숙 씨는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점점 투명한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미숙 씨는 계속 참았습니다. 웃으면서 넘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던 중 누군가가 가볍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늘 아무거나 먹잖아. 편해서 좋네. 그 말은 농담처럼 던져졌지만 정미숙 씨 가슴에는 그대로 꽂혔습니다. 그 순간 정미숙 씨 안에 쌓여있던 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무거나 먹은 게 아니라 제가 늘 맞춰왔던 거예요. 내가 말 안 하면 없는 사람 취급해도 돼요? 나도 사람인데 내 입장도 좀 물어봐야죠. 식탁 위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모임은 어색하게 끝났고 그 이후 정미숙 씨는 그 모임에 잘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건 후련함이 아니라 묘한 허탈감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했지만 관계는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정미숙 씨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참은 뒤에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이번엔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제 생각은 이래요. 이런 말 한마디만 했어도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안에서 계속 쌓인다고 설명합니다. 그때그때 꺼냈다면 아주 작은 말로 끝났을 감정이 오래 참는 동안 점점 커지면서 한 번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늦게 나온 말은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라 감정이 너무 많이 실린 상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상대를 더 놀라게 합니다. 참다가 터지는 말은 상대를 바꾸기보다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때를 놓치면 그 뜻이 달라진다. 해야 할 말을 그때 하지 않으면 그 말은 마음속에서 쌓였다가 전혀 다른 모양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지 않는다는 건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크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편할 때 아주 짧게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라고 제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나중에 터질 큰 말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솔직함이 칼날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김영란 씨에게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지낸 서로의 인생을 꽤 많이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좋은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잘 되지 않아 2년째 준비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또 면접에서 떨어졌대. 속상해 죽겠어. 그 말에는 조언을 구하는 기색보다는 그냥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기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영란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내 딸 눈이 너무 높은 것 같아. 대기업이니 공기업이니 그것만 고집하잖아. 솔직히 말하면 요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내 딸 스펙으로는 좀 힘든 거 아니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경력 쌓는 게 나아. 괜히 좋은 데만 바라보다가 시간만 가는 거야. 나이 들면 더 힘들어. 엄마인 내가 현실을 좀 알려줘야지. 김영란 씨는 나쁜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친구를 위해 꼭 해줘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니까 쓴소리도 해줘야지.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친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는 자기 딸 이야기를 김영란 씨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만나도 예전처럼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30년 우정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김영란 씨는 이상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솔직하게 조언해 준 건데 친구니까 이런 말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친구는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공격적 솔직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말의 내용은 사실일 수 있지만 그 방식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자신은 좋은 의도로 말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솔직했을 뿐이야. 너를 위해서 한 말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연구자들이 분석한 공격적 솔직함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가 요청하지 않은 조언입니다. 상대는 위로를 원했는데 평가와 판단이 먼저 나옵니다. 둘째, 상대나 그 가족을 낮춰보는 표현이 포함됩니다. 눈이 너무 높다, 그 스펙으로는 힘들다 같은 말들입니다. 셋째, 내가 더 안다는 우월감이 은근히 드러납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현실을 알려줘야지 같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김영란 씨의 말은 이런 인상으로 전달됐을 수 있습니다. 내 딸은 현실을 모른다. 너는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보다 인생을 더 잘 안다. 김영란 씨는 그렇게 말할 의도가 없었지만 상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친구가 그날 원했던 건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겠다. 너도 속상하겠다.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이런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김영란 씨는 판단했고 평가했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을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습니다. 만약 김영란 씨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2년이나 준비했으니 힘들겠다. 너도 많이 지쳤겠어. 그리고 친구가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혹시 대기업 말고 다른 선택지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요즘 중소기업 중에도 괜찮은 데가 있다더라. 이게 진짜 솔직함입니다. 상대가 원할 때 상대를 존중하면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나누는 것. 반대로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 판단을 먼저 던지는 건 솔직함이 아니라 무례에 가깝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라 로슈푸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을 때가 많다. 우리 나이가 되면 경험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커집니다. 하지만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상대를 낮추는 순간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솔직함을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지금 상대에게 필요한 말인지 먼저 살펴보세요. 세 번째, 이기려는 순간 대화는 끝납니다. 이정호 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이정호 씨는 늘 차분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인 적도 없었고 화를 낸 적도 없었습니다. 대신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되지. 내 말이 맞잖아.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야. 이정호 씨의 말은 조리 있었고 논리적이었고 경험에서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아내가 말을 멈추면 이정호 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해했겠지. 이제 납득했을 거야. 말로 싸운 적은 없었지만 늘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옳고 당신은 이해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자기 의견을 잘 말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해도 어차피 당신이 다 맞잖아. 그러니까 굳이 말 안 해. 그 말에는 분노도 짜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이미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고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의 말은 대부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항상 결론이 먼저 정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말을 정답으로 정해놓고 대화하는 순간 상대방은 말을 멈춥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의사소통 철수라고 부릅니다. 말해도 내 이야기가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 느낄 때, 말해도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은 대화에서 조용히 물러납니다. 이때의 침묵은 평화가 아닙니다. 포기입니다. 설득된 것이 아니라 지친 것이고, 이해된 것이 아니라 물러난 것입니다. 대화에서 이기려는 순간 그 대화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말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논리로 상대를 조용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관계가 편안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가 한 발 뒤로 물러났다는 신호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를 설득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설득해야 할 상대로만 보이게 된다고요. 이정호 씨 부부는 말로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함께 있어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내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납득시키려 했던 시간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겨났습니다. 관계의 대화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이기는 순간 그 관계에서는 이미 한 사람이 조용히 물러나고 있습니다. 대화할 때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상대를 설득해서 끝내고 싶을 때 말입니다. 그 순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 번만 던져보십시오. 지금 나는 이기고 싶은가 아니면 이 사람과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대화는 이기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남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이기려는 순간 대화는 이미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해야 관계를 깨지 않고 전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고 싶은 말을 참으라는 것도 아니고 마음 가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말의 문제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준과 태도의 문제라는 것.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언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꺼내느냐가 관계를 결정합니다. 살다 보면 말을 안 해서 더 멀어지는 관계도 있고 말을 잘못 꺼냈다가 되돌리기 어려워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망설입니다.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럴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을 꺼내기 전 이것 하나만 떠올려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 말인지, 그 기준 하나만 세워도 말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건 그만큼 그 관계가 아직 나에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하셔도 됩니다. 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품위 있게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요. 상대를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나를 설명하는 말로,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함께 남으려는 말로요. 그렇게 꺼낸 말은 당장 상황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바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언젠가는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작은 다리가 되어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꺼내야 하는 그 순간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혜 한아름이었습니다.